자, 이어서 온실 효과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온실가스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구 대기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1%밖에 안 되는 미미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요. 지구에 입사되는 짧은 파장의 태양 에너지는 통과시키는데요. 지구로부터 나가게 되는 장파장의 적의 복사 에너지 자체는 흡수해서 지구를 덮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온실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토 의정서에서 6종류의 온실가스를 규정을 시켰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CO2입니다. CO2 이산화탄소고요. 다음에 CH4에 해당되는 메탄, 다음에 N2에 해당되는 아산화질소, 또 PFCS라고 하는 과불화탄소, 그 다음에 수불화탄소, 또 육불화학이라고 하는 SF6 이렇게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2세기 동안 인간 자체가요 엄청난 양의 화석 연료를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을 했죠. 그래서 매년 기록적인 양의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등의 천연 자원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료 소모 자체가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됐고 이게 상승된 증가한 이 CO2 자체가요 지구의 복사 균형을 깨트리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대륙권의 온도를 증가시키게 되고 성층권이 가지고 있는 온도를 낮추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화석연료 사용 외에도 다른 형태의 산림 파괴 이런 것들도요 벌채 이런 것도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1850년대 이후에 대기의 조성 변화에 있어서 온실가스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의 증가가 결국은 인간의 활동하고 되게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아래 그림을 보시면 열거한 요소 중에서 이제 뭐 CO2도 있고요, 메탄가스도 있죠. 기후 변화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인데요. 기상 요소의 최대 및 최소값의 주기성이 수십 년간의 값이 아니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속하지는 않는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벌겋게 되어 있는 거 있죠. 빨간색의 영양들이 그린가스, 특히 이쪽 부분에 있는 요소들이요. 요소들이 이 그린 효과, 그린하우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단은 초과돼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55% 정도가 광합성에 의해서 흡수되거나 또는 해양에 흡수되게 됩니다. 근데 한 45%에서 50% 정도 이 부분들이요 그대로 대기에 남게 되죠. 이 효과의 그래프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온실가스에 의한 기온 변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또 뭐 화산재 같은 에어로졸에 의한 기온 변화들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증기기관의 발견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때 화석연료로서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1995년도에 IPCC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지난 한 세기 동안 기온이 0.6% 정도 상승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아까 보셨던 피나튜브 화산 폭발 91년도에 불구하고도 1800년대 이후에 가장 높은 기온의 상승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최근의 지구 온난화 자체는 인간의 산업혁명 이후에 무절제한 게 소비했던 화석 연료나 이에 따른 대기로의 이산화탄소 방출이 주 원인이라고 결론을 지었고요. 현재의 이산화탄소 증가 추세로 봐서는 다음 세기 중에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지금의 2배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주 대기에 포함된 미소 양이지만 온실계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이산화탄소의 이런 급격한 증가는 되고 매우 심각한 현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이산화탄소 외에도 온실기체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체인 메탄이나 N2O, CFC 같은 것도 온실효과에 미친 영향이 되게 큰데요.
예를 들어서 메탄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대기 중에 1.7 ppm밖에 안 돼요. 메탄은요. 메탄은 1.7 ppm밖에 안 되는데 되게 극소량인데도 불구하고 효과가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단 20에서 30배 정도 더 효율적으로 복사 에너지를 막아내버리는 온실기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메탄은요, 늪이나 뭐 습지, 초식, 또 가축 분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박테리아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 갖고 많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또 메탄은 1800년대 이래로 2배 이상 증가된 걸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구가 증가하게 되죠. 결국은 인구가 증가하면은 인구가 먹고자 하는 먹거리가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동물도 가축도 많이 키워야 되죠. 즉 가축의 생산량도 많이 늘려야 되고 농지 먹기 위한 농지에 대한 부분들도 상승을 시켜야 하다 보니까요. 인구가 증가하면서 같이 메탄의 증가도 함께 수반되는 효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N2O 같은 경우도요. N2O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에 있나? 여기 메탄가스밖에 없네. 여기 있네요. 이제 이산화질소라 불리는 요놈도요. 요놈도 메탄만큼 증가량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증가량이 크지는 않는데 얘보다는 뭐 확실히 좀 적죠. 적은 양인데 이 기체 역시 경작 활동에 의해서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산화질소의 증가는 결국은 질소비료와 같은 화학비료 사용이거든요. 질소비료. 이런 질소비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질소의 일부가 산화질소 형태로 대기 중으로 유입이 됩니다. 또 화석연료가 고온에서 연소될 때 발생하는 것도 또 이산화질소의 발생량이기도 하고요. 되게 적은 아주 미소한 양이 대기 중에 방출되고 있습니다만 얘가 한번 방출이 되면은요 문제가 되는 이산화질소는 없어지기까지 150년이 걸립니다. 보통. 그래서 현재 같은 증가율로 계속 만들어질 때 앞으로 이 이산화질소에 의한 온실 효과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많이 연구된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고요. 이 염화불화탄소라 불리는 CFC 있죠. CFC도 연평균 농도 증가가 상당히 높죠. 이거는 인간이 만듭니다. 이거는 이 기체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다른 기체와 반응을 하지 않고 안정된 기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가장 훌륭한 기체로 평가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염화불화탄소라 불리는 게요. 보통 우리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헤어스프레이에 사용하는 이런 프레온 가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의 뭐 최근 결과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염화불화탄소에 대한 역할들이 온실효과에서 일으키는 기체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용량을 급격히 감소시켰습니다만 이미 방출된 부분들이 있어서요. 얘가 150년에 비해서 얘는 수명이 50년에서 200년까지 걸리는 걸 알려졌습니다. 없어지는 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지금 뿜어져 나온 상태의 영향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거기에 포인트에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온실가스 중에 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요 온실가스에 대한 종류하고 발생 원인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이산화탄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석연료에 대한 연소 과정에서 발생이 되고요. 또 벌목, 화재, 또 바이오매스,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이제 우리 배설물들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박테리아에 대한 잔존물의 부패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 메탄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산화탄소와 더불어서 여기서도 에너지 요소나 또는 사바나 화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N2O는 농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일부는 산업공정이나 사바나 화재 벌목, 폐수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 보면은
노란색 그래프가 발전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석탄 사용들에 대한 부분들, 화석 연료에 사용 부분들이 증가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CO2의 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또 기타 산업, 또 비연소 부분, 또 특히 이 1990년에 비해서 자동차의 양이 증가하면서요, 수송 과정에 있는 운행에 있는 부분에서 발생된 양들 CO2 배출량이 커지죠. 보통 이 그래프에 잠깐 보면 증가 속도가요, 1970년대부터 1994년도까지 증가됐던 0.43 GT/CO2 상당에 대한 뭐 연간, 이게 GT/CO2라는 게 뭐냐면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고 해서 이산화탄소와 비교해서 다른 온실가스가 가둘 수 있는 상대적인 열의 양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0.4상이 최근 1995년, 2004년 동안은 0.92로서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기후변화 협약 대책을 수립을 했고, 여러분 잘 아시죠?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 있죠. 그죠? 그거를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 배출권을 가동을 해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자라는 목적이 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부 장관께서 작년도에 우리나라를 2035년 안에 이 배출을 해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노아, 미국의 노아는 이제 해양 대기청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에어로졸,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들을 장기적인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WDCGG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대기와 해양에서의 온실가스에 대한 농도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배포를 위해서 일본 기상청에 의해서 설립이 됐던 기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양한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고요. 다음 이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내용들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석탄, 석유와 같은 그런 석유류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또는 축산, 폐수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 그다음에 질소비료에 의해서 발생되는 아산화질소 등의 온실가스들이 대기로 들어가서 머물게 되죠. 잔류하게 되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게 되고 대륙권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정의합니다. 결국은 지구 온난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시킬 수 있겠는데요. 태양에서부터 일단은 복사 에너지가 입사가 되죠. 대기를 통과해서 지표면을 먼저 가열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가열된 지구 표면의 에너지가요, 적의 에너지의 형태로 장파 형태들로 방사가 됩니다. 지구 표면에서 방사가 되는데, 이게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 온실가스에 강하게 흡수가 되면서 다시 머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 표면에서 방사된 에너지가 우주 공간으로 유출되지 않고 나가질 않고 흡수한 수증기하고 또 지구로 입사되는 복사 에너지하고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에 상응해서 서로 온도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열 에너지가 계속 강도를 높여가는, 그래서 지구를 덮이는 이런 현상들을 지구 온난화라고 하면 정의를 많이 내리고 있죠. 지금 아래에 보이는 그래프는요, 18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해마다 기록됐던 전 세계의 평균 기온 값이고요. 빨간색 그래프는 5개 년도 동안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해서 그려본 겁니다. 그려본 형태고요. 1980년과 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지구의 평균 온도가 이렇게 계속 이제 기준값을 주고요. 기준값을 주고 기준 온도로부터 이렇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다가 보면 1940년대, 그죠? 이렇게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부터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하면서요. 1980년, 2000년, 2020년까지 증가되면서 이게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죠? 평균 기온이. 기준이 되는 기온이 예를 들어서 0도씨라고 했을 때 0도씨보다 1도 올라가는데요. 결국은 한 80년의 세월 동안 1도씨가 올라갔다는 거죠. 아까 91년도에 피나투보 화산 폭발에 의해서 지구가 잠깐 90년 요쯤이니까 요때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요때 떨어졌는데 계속
기온이 이렇게 해서 한번 머물러 내려갔다가 다시 또 1995년도에 15.5도까지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기온이 상승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40년 동안 뭐 95년도, 90년, 91년, 88년, 83년 이렇게 가장 따뜻한 형태들의 기온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현재 21세기 들어서 더욱더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구 온난화의 결과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생태계 측면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산림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아주 넓은 지역들이 소멸이 되고 산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평형 관계가 깨지게 되겠죠. 특히 전반적으로 식생대가 우리가 중위도 기준으로 북극 쪽으로 100에서 550km 정도가 북상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구 온난화 통해서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오른쪽 그림에 보이시지만 온대성 식생 외에도 아열대성 식생이 증가하는 생태계 혼란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 지구 분포가 한랭지하고 이제 농사를 짓기에 뭐 예를 들어서 벼나 그다음에 보리 같은 거나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짓기에 아주 좋은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파란색의 적지로 보고요. 녹색 같은 경우에는 준적지, 그다음에 빨간색 같은 부적지로 보는데 기후변화 시나리오별로 봤을 때 1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사과의 재배 면적이 15%, 또 2도씨가 상승할 때는 34%, 3도씨가 상승할 때는 45%가 감소하는 지금은 사과 적지인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사과를 키울 수 있는 면적 대야성 지역이 이렇게 분포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점점 북상하는 거죠. 이런 형태들을 좀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대부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물 공급, 즉 강수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가 증가하게 되면 2050년대까지는요 산악에 포함되어 있는 빙하가 25% 이상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건 아시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될 거고 물 부족에 따른 수질 악화도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온난화의 정도가 지역마다 다르듯이 강수의 변화도 지역마다 다르게 될 것이고 이 기온 상승에 따라서 강수가 일률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지는 않을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강수의 변화는 세계의 수자원의 분포 자체를 변화를 시킬 거고요. 그러면 농업의 생산성의 위치들을 바꿔놓게 되겠죠. 즉 농업 지도를 완전히 흔들게 될 텐데 현재의 많은 강들이 관계 농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서의 강수 감소가 하천에 있는 물의 양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 수가 당연히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는 결국은 이제 이 농업용 수가 고갈로 인해서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미 지역에서 강수의 증가가 빈번한 홍수하고 범람으로 또 많은 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는 역효과의 또 문제도 발생해서 일으켜날 수도 있고요. 또 강수의 변화가 이 물에 의한 관계 농업이 아닌 전천후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히 평가하기 자체가 힘들다. 그런 이유는 그 어느 지역에서의 강수의 감소나 증발의 증가가 농산물의 감소 또는 다른 지역에서의 강수의 증가로 인한 농업 생산성의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즉 고緯도에서의 지구 온난화는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시기를 늘려주고 이로 인해서 이 지역의 농업 생산성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파트를 좀 보면은 식량 파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대가 변화하면서 식량 생산의 변화가 발생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이제 생명 연장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기술의 발달, 의학 기술에 대한 발달로 인해서 인구가 생명이 연장이 된다라는 거는 지구가 포함할 수 있는 포괄 인구의 유효한 인구수보다 더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거기에 지구 온난화 결부가 되면 뭐 어류라든지 바다 생태계의 변화, 또 산소량 감소, 수산업 쪽에도 타격을 줄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지구 온난화에서 2모작 또는 3모작 이게 농사가 가능해지게 되겠지만 따뜻하다 보니까 그 따뜻한 곳에서 증가할 수 있는 병충해가 늘게 되고요. 늘게 되면서 토양이나 식질 오염이 심각하게 발생이 되면서 인간의 식량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
즉 인간이 증가하면서 생산량의 수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 식량의 양이 좀 줄어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또 해안계 바다 관련된 시스템에서 보면은 해수면 상승이 가장 큰 유력한 요인으로 작용하죠. 기온이 상승하면 해양의 상층부가 일단 가열이 되면서 해수가 열적으로 팽창하게 됩니다. 부피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즉 해수 온도가 증가하면 해수의 팽창이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주된 원인으로서 작용하게 될 거고요. 또한 남극과 북극이나 높은 산에 있는 빙산이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IPC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효과에 의한 해수 팽창에 의한 효과보단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효과가 크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결국은 해수의 온도가 상승이 되면서 그 부피에 대한 증가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로 보고서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극 지역이라는 빙하가 녹으면 북극은 많이 녹고 있다는 얘기 나와 있고요. 이 정도의 속도로 진행이 된다면 2100년에는 해수면이 현재보단 약 50cm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 내에는 육지 영역인 유격이라는 부분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거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해안의 경사도가 완만한 서해안이나 남해안 같은 경우에 침수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또 이제 이 기후에 대한 변화, 인간이 생명에 있어서 가장 받지 말아야,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인데요. 지구가 더워지면 일단 사람이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이 2배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자연 재난의 유형 중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것이 제가 폭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살아봤던 20세기의 여름 날씨와 지금의 여름 날씨는 완전히 상반된 느낌을 받습니다. 더욱더 그 당시에 제가 성장하는 당시에는 에어컨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서늘한 곳에 그늘에 가면 여름에 견딜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덥고 습한 기후가 존재하고 있는데 열대야의 발생 빈도도 되게 많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걸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약간 경제적으로도 좀 이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전기세가 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세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는 약간 빈곤층에 대한 부분들이 이 열의 이 높은 온도에 따라서 견뎌낼 수 있는 부분들이 경제의 그 부에 의한 빈부의 격차에 의해서도 피해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크게 발생돼서 스트레스가 증가함이 건강에 또 영향을 미치는 영향들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이 지구 온난화의 또 하나의 효과, 악영향인 거죠. 또 전염병을 가질 수 있는 전염성을 가진 질병체의 분포 변화가 이동을 합니다. 그럼 전염병 이동이 증가하게 되는,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은 또 이 기후 변화하고 또 특별한 관계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별히 확실하게 이제 증명된 자료들은 아직은 나오질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새로운 또 질병에 대한 출현이 없을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죠? 또 말라리아와 같은 열대성 질병이 일단은 아주 적도 지역에 있는 완전 따뜻한 아열대 기후에서 발생된 질병 자체가요, 위도가 점점 더 상승되면서 고위도로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열대성 질병 자체의 발생이 앞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예측 보고서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할 기후에 대한 불확실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진행이 될 기후 변화는 지금 보신 것처럼 엄청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변화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자들이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 증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또 동시에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나 아까 메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구상의 대기에 포함되어서 얘들이 사라질 때까지 적어도 50년에서 200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이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만큼 이에 변화하기 시작한 이산화탄소 등의 이런 온실가스에 대한 기후변화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다들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기 위한 이제 흐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와 연관돼서 이제 우리나라도 좀 많은 대책들을 수립을 하고 있고 전 세계 국제 원조 협동들을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 잠깐만 볼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다다음 주에 국제 대회를 하나 열었는데요. P4G 정상회의라는 걸 개최합니다. 저도 어제 우연찮게 좀 봤는데 가입은 했고 한번 프로그램 들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 좀 보도록 하십시오. P4G라는 거가 뭐냐면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의 약자래요. 그러니까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뜻한다는데 가버먼트하고 정부 기관하고 더불어서 민간 부분이 기업하고 시민사회 등이 파트너로 함께 참여를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협의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로셔를 잠깐 보면요. 네, 또 열리지가 않는 거 보니까 운영체제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또 새로 운영체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렇죠? 네. 정상회의를 위해서 지금 여기 목적이 보이죠? 일단 2015년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SDGs라는 게 있어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해갖고요. 기후변화와 대응을 해서 개도국이나 후진국들과 함께 더불어 지구온난화에 대비를 해보자라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기후변화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량,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개발해서 개발도상국인 개도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P4G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 지금 프로그램은 24일부터 29일까지 뭐 이렇게 개막식을 통해서 글로벌 탄소 중립을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 그린 뉴딜, 뭐 풀뿌리, 해양을 통한 푸른 회복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져 있는데요. 어디서 봤더라? 이렇게 대표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검토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도국에다가 이 분야들을 지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아프리카의 케냐에서는요 핸드폰 보급률이 95%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핸드폰은 어쨌든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배터리 충전해야 되는데 이 한 달 수입에 10에서 20%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한대요. 근데 이것들을 집에다가 쓸 수가 없는 형편이라 전기를 쓸 수 없는 형편이라서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서 걸어서 6시간을 가야 된대요. 이 학생들이. 근데 무엇을 지원했냐면 아이들이 그러면 이거를 핸드폰을 써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 쓰는데 6시간 동안 그 휴대폰 충전하러 가려면 학교를 못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그거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P4G 솔라 키우 파트너십에 진행된 젖소 모양으로 되어 있는 태양광 패널에다가 이렇게 밑에
젖소에 젖꼭지처럼 생기는 충전기를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꽂아줘서 충전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서 집에 가서 충전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 이렇게 해서 그냥 충전하는 배터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 다른 휴대폰 충전소로 가는 게 아니라 학교로 오는 거죠. 즉,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받는 동안 이 충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지적 능력들을 형성시켜서 후진국에서 탈출할 수 있는 지능적인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까지도 고민해 보겠다라는 게 이런 프로그램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들어와서 좀 한번 신청해가지고 프로그램들 한번 보는 것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지구상에 서로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대학생으로 입장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지은입니다. 저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지구과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변화.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지구과학 교과에서도 다루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과 함께 최근 기후변화의 경향,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상과 기후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상, 이것은 날씨라고도 하는데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기후라는 것은 이와는 달리 보다 오랜 기간에 걸친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상변화, 날씨가 변한다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기온, 습도 등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이것은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는 것처럼 매일의 기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이 곧 기상변화랑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기후변화는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지구의 평균적인 상태, 그리고 특성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건 매일매일의 기분 변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온순한 성격에서 아주 난폭한 성격으로 지구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그러한 변화에 해당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날씨의 변동성이 커지고요. 이로 인해 폭염, 가뭄, 그리고 호우의 발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변화는 지구가 조금은 난폭한 성격으로 변하게 되는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상과 기후의 차이를 알게 되었으니까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1도씨 정도 상승하였는데요. 이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1도씨? 아니, 1도씨 대체 그게 뭐라고? 그쵸? 기온 1도씨의 변화는요, 하루에 나타나는 기온의 일교차, 그러니까 새벽에 조금 온도 낮았을 때랑 낮 시간에 온도 높았을 때 그 차이에도 아주 미치지 못하는 작은 온도 변화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도씨 온도 변화, 이게 뭐라고? 라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씨 상승했다는 것은 날씨 변화가 아니라 기후가 변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지구의 성격이 아예 달라진 것으로 이로 인해 아주 많은 변화가 초래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구 평균보다 1.5배 이상이나 빠른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2010년대를 비교했을 때 수도권의 연평균 기온은 1.1도씩 상승하였고요. 폭염일수는 5.4일, 열대야일수는 0.9일이 증가했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더워졌는데요. 더위가 지속되는 기간 역시 길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열대야일수가 비도시 지역보다 서울 등의 도시 지역에서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런 지구온난화는 왜 생기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구의 기후 시스템은요, 사실 매우 복잡하고요. 지구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요인 역시 아주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인간 활동과 무관한 자연적인 요인,
요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인간 활동에 따른 인위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인간 활동에 따른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즉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인위적 요인은요, 바로 화석 연료 사용량 증가에 따른 대기 중 온실기체의 증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온실기체람은 지구를 온실처럼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체를 의미하는데요.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테인 등이 바로 이러한 온실기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실기체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지구의 온도가 같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온실기체 중에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산화탄소는요,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 사용량이 아주 많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높아지게 된 것이 바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킨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경향성이 매우 유사한 것이 바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 온실기체의 양이 기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실기체의 농도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후변화를 전망하기 위하여 미래의 온실기체 농도와 기후변화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한 미래 기후 전망 정보를 바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앞으로의 기후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온실기체가 배출되는 경우, 자, 그러니까 온실기체 배출을 줄여보겠다라는 생각 전혀 하지 않고요.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지금 추세대로 그냥 막 쓰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했을 때 예상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이 매우 많아지고요. 지구의 기온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에 따라 지구온난화는 아주 극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1세기 후반이 되었을 때 전 지구의 기온은 무려 3.7도씨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강수량의 지역적 차이는 지금보다 많이 커지게 되고 해의 수면은 약 63cm나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추세대로 온실기체를 배출하는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21세기 후반을 전망한 자료 함께 보시죠. 자, 수도권 지역은 현재 추세로 온실기체가 배출된다고 가정했을 때 21세기 후반이 되면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무려 4.2도씨나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의 폭염 일수는 지금보다 9.3배가 증가하게 되고요. 열대야 일수는 14.3배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도시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서울 지역의 경우는요, 열대야 일수가 연간 60일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열대야 일수로는 최고치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추세대로 온실기체가 계속 배출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21세기 후반에는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와 폭우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신 바대로 온실기체 양이 계속 증가된다라고 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는 상당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를 설립하고요.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과 같은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후정보 포털에서는요, 향후 한반도의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청소년 기후소송단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들 역시 교육과정에서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변화의 요인 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결과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을 합시다. 자, 그럼 지금까지 진화하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